안녕하세요. 사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교사 등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7살 박현지라고 합니다. 같은 학습지 일을 하는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여기 유튜브 채널을 듣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전 특히나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사람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써서 유튜브 매니저분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 사연은 평범치만은 않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부모님 두 분의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평범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야채 첨가물 도매업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요. 16년 전에 장사를 접으시고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평생 집안에서 살림만 하며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고요. 우리 집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남매 대학도 다 보내주시고 부모님 두 분 노후까지 준비되어 있으시니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잘했어요. 친정집에 학교 다닐 때 받은 선행상도 제법 많답니다. 저는 교사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학 전공도 사범대로 가서 졸업했죠. 하지만 졸업 후 도전한 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끝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교사 자격은 되니 처녀 때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 역사이다 보니 주요 교과목이 아니라 이후 학원 강사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성격 탓인지 어찌어찌 지금까지 학습지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사 일을 하고 살고 있네요. 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정 환경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나고 그들의 힘든 고충을 상담하는 일도 자주 했어요. 제가 워낙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편이다 보니 마치 전문 상담사처럼 그분들은 저를 의지하고 사정을 털어놓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게 되었지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천직인 모양입니다. 그런 저도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과 친구의 선배 친구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때에는 여럿이 같이 자주 어울려 노는 오빠 정도의 사이였다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제가 중등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저를 많이 도와준 남편에게 저도 어느샌가 의지하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다정하고 세심하게 주변을 잘 챙기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와 사귀면서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놀러와서 넉살 좋게 밥도 얻어먹고 부모님과 술 한잔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 부모님과 오빠까지 남자친구를 이미 심서방이라고 부르며 우리 집 식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 식구처럼 드나들며 1년을 넘게 사귀다 보면 한 번씩 자기 집이나 식구들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저랑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나오는 길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한 남자가 핸드폰에 뜨는 수신자가 자기 아버지인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인상을 찌푸리고 아주 말투가 쌀쌀맞고 짜증이 나는 투로 돌변해 전화를 받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얘기로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일은 들어줄 때까지 하루에도 12번씩 전화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날은 회사 교육 잡혀있어서 대구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언제 온다고? 결혼식은 토요일 1시다. 고집 쓰신다고 될 일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대구까지 가는데 3시간은 넘을 테니까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겠다. 글쎄, 저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두 사람은 날카롭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졌는지 남편은 세상이 꺼져라 싶은 한숨을 쉬며 힘들어했습니다. 웬수지 웬수. 아마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루에 10통도 넘게 하시겠지, 이분은. 가끔 시부가 이런 식으로 전화하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남편은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는 일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남편이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날 둘이 소주를 한잔 하면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남편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는 사업을 하셨고 그거 말아먹고 난 다음부터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사셨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엄마도 일을 하셔서 맞벌이로 나랑 동생을 키울 정도로 책임은 다 하셨지. 그치만 우리 아버지는 같이 지내기 힘든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야.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다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무엇이든 자기 성미에 남들이 맞추지 못하면 심하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 심할 때는 구타도 많이 했어, 그 사람. 우리 집 사람들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덜덜 떨었어. 아무 일도 아닌데 술병 깨고 집안 살림살이 던지면서 특히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맞고 사셨지. 내가 군대에 다녀서도 우리 엄마한테 술 먹고 또 그 짓거리를 하길래 내가 두 팔을 잡고 힘을 써가면서 처음으로 말렸어.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이 나이 못도록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습니까?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막아서? 어디 그래? 너부터 내 손에 죽어봐라. 애미라는 년이 자식 새끼 교육도 이따위로 시키니까 지 애비한테 이렇게 힘을 쓰지? 이렇게 아버지는 화가 나서 버둥거리면서 나를 죽일 듯이 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젊은 나를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 몇 분 동안 그러더니 포기하고 나가버리더라. 그 뒤로는 나한테 감히 못 덤비셔.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고 나서 아직 어리고 대들지 못하는 내 동생을 잡아다가 분풀이로 엄청 때리시더래. 원래 아주 비열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강하고 힘이 센 자,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찍소리 못하고 세상 선량한 척하지. 그런데 자기에게 어쩌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린 나와 동생, 엄마, 이런 가족들을 자기 기분 안 좋은 날이면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피해서 엄마랑 이모 집에 며칠씩 숨어 있었던 적도 있어. 집에 경찰도 몇 번 왔었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지금까지 좋지 않아. 그리고 취직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았어. 우리 엄마도 그런 아빠와 이혼하고 싶으셨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한테 늘 협박하는 게 자기 버리고 이혼하면 네 아들들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 엄마는 참고 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나이 들어서는 젊을 때만큼 폭력을 드러내놓고 심하게 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같이 사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핏줄이기 때문에 연민은 느끼지만 절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함께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 현재 너와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내 치부와 같은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이런 나를 이해하고 결혼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니? 그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청혼 같지 않은 청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은 것은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다 보니 왠지 마음이 복잡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 오늘 남자친구한테 청혼받았었다. 그래? 동현이가 너한테 드디어 청혼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청혼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동현 씨는 결혼해서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거든. 아니, 동현이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왜? 그 아버지라는 분이 폭력적이고 고집도 세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너무 가족들이 힘들게 하셨대. 지금이야 나이도 들고 자기 맘 같지 않으니 눈치 보시기는 하는데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두려운 게 사실이야. 동현 씨를 봐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저에게 대뜸 내가 동현이도 몇 번 집에 찾아와서 보고 사람은 참 괜찮아서 내 사윗감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인간이면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럴 것까지야. 어차피 우리는 분가해서 살 텐데요. 아이고 이거사.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희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 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지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꼭 따라한다고. 지난번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든 여자들한테 폭력 쓰는 남편들을 잘 살펴보면 어렸을 때 꼭 그런 아비 밑에서 컸다니까. 아무래도 엄마는 동현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다. 어서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알겠니?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알아왔던 시간, 사귀었던 시간 통틀어서 남자친구의 폭력 성향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과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주 사람 좋다며 주변 평판도 좋고요. 오히려 다정하고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주변에 늘 사람들도 많아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만들면서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모두 남자친구를 좋아하죠. 회사 내에서 상사들도 예쁘게 보고 어딜 가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타입입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 욕하거나 욱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아래 자랐다는 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다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반면 혹시 아직 나와 크게 싸울 일이 없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을 텐데 혹시 나중에 남편도 그 감춰진 폭력 성향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양가 상견례를 잡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왠지 미적거리니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만 같았어요. 현지야, 부모님께 우리 결혼 말씀드렸어? 우리 부모님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토요일은 다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어느 날로 상견례 날짜 잡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당분간 어렵다고 하시네. 그래? 그럼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먼저 드리면 어때? 글쎄, 혹시 너 내가 지난번 우리 아버지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남자친구가 먼저 전곡을 찔렀습니다. 차마 저는 그에다 대고 어떤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둘러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별다른 말 없이 통화는 끝나고 며칠 동안이나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염려보다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요.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겨우 자신의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용기 내서 꺼냈는데 내가 변심한 줄 알고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전 너무 다급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음속에서 이미 저를 지워버렸으면 다시 저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해요? 전 이미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감수하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졌어. 엄마는 눈을 감으시며 제 앞에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심서방 말이다. 너희 남자친구. 일주일 동안 퇴근하고 나서 니네 아빠 택시 회사 앞에 매일 가서 기다려서 만났대. 만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딸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가 될 수 있다. 각서라도 쓰겠다면서 너희 아빠 설득했단다. 처음에는 너희 아빠도 결혼은 안 된다고 타일렀는데 심서방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니? 그 정도의 의지 가진 남자면 내 딸 눈에 눈물 날 일은 없겠다 싶으셨다는구나. 그래, 결혼해라 너희들. 전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대로 달려나가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려가 그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동현씨 정말 미안해.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오해했던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난 자기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아. 일주일만 못 봐도 이렇게 그립고 그리운데 어떻게 헤어져? 우리 당장 결혼해요. 남자친구는 저를 품에 안으며 저의 마음을 확인했기에 또 장인 장모님 결혼 허락을 받아낸 기쁨에 울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공언대로 우리는 따로 신혼집을 얻어서 둘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상견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를 만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 무척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부를 뵙고 나니 생각보다 평범한 분이시더군요. 키도 작으시고 몸집도 왜소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는 자신도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셨다면서 우리 아버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셔서 한참 동안 두 분이 택시기사의 애환 이야기를 하시며 의외로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시모도 60대의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이셨어요. 남동생은 남편보다 2살 아래인데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시모도 남동생도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저와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상견례 이후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폭력 가정에서 잘 커서 인격 형성이 올바르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도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아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니 아이 낳기 전에 대출을 껴서라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당시 서울 상도동에 20평대 아파트를 청약받아 입주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낳고 키우며 잘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아파트 대출금은 2억이나 되었지만 맞벌이로 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개미처럼 알뜰살뜰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보니 우리 남편은 제가 결혼 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제가 아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좋은 가장이자 아빠였어요. 남편에게서 폭력적인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가 시댁에 가는 일은 1년에 몇 번 안 되었어요. 구정과 추석, 그리고 제사 한 번,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 생신, 이런 날은 시댁을 찾아뵈었고 그 외에 자주 가는 일은 없이 지냈죠. 사실 결혼 초반 시모와 약간의 기싸움은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일주일에 2번은 전화를 했으면 하셨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시켜주기를 원하셨죠. 용돈도 아버님, 어머님께 각각 50만 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모의 요구에 남편은 해결사처럼 나서서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니까 바라시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해드릴 건 해드리고 못할 건 못하겠다고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 저에게 이렇게 말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님과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는 아들이 직접 하기로 했고 명절과 뭔가 뜻깊은 날에만 모시고 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용돈은 두 분 합쳐서 50만 원만 드리기로 했고요. 아들 말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지만 며느리인 저한테는 그 이후에 몇 번 다른 요구도 하셨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녹록한 여자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맞벌이하는 여잔데 그렇게 자주 뵙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머님께서 저희 생활비 보태주실 건가요? 우리 아기들도 시댁에서 어머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고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니 그 뒤로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이신데 제가 따로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해가며 잘해드리기는 했죠. 가장 걱정했던 시부는 사실 저와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부에 대해 경계를 했기에 시부와 둘이서 지내는 일도 없었고요. 뭐 말씀을 거시거나 해도 전 칼같이 자르고 피했어요. 시부는 눈치가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으니 그분도 저를 대면대면하게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용돈이나 비싼 양주 등의 요구는 가끔 하셨지만 저보다는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뭐 그럭저럭 그렇게 저는 시댁과 적당히 풀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온 지 몇 년 뒤에 서방님도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3년간 서방님과 같은 직장에서 격리로 근무하던 아가씨와 연애를 했고 소속감과 유대감 때문인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비교적 빠르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힘든 어린 시절을 같이 겪어온 동료애 같은 것이 있어서인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끈끈하고 서로를 위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서방님이 연애한 아가씨를 따로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궁금한 나머지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결혼할 아가씨가 어때 보이냐고 물어봤죠.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아가씨야. 나이도 28살인가 어리고 참 착하고 참해 보이더라고. 시댁에 시누이가 없어서 분란이 적었는데 동서가 잘못 들어오면 또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들어올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서방님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결혼한 뒤 저와 누나처럼 잘 따르며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댁보다 먼저 우리 집에 동서를 인사시키러 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동서를 만났어요. 요새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사람이 차분하고 딱 보기에도 참 순하고 착해 보인다 싶었죠. 게다가 나이가 28살이면 요즘 같아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가 사회 초년생의 나이죠. 하지만 동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한 탓에 이미 서방님네 회사도 6년이나 다녔대요. 동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고 할머니가 21살 때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왔으니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고아와 다름없이 자랐더군요.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가 아기 때 이미 이혼해서 아버지가 자기 부모에게 동서를 맡기고 나가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곤 했대요. 그마저도 동서가 고등학생일 무렵에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끊겨버렸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 동안 시골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네요. 할머니가 친절하고 따스하게 품어준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동서에게는 부모이자 유일한 보호자로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워낙 사는 게 팍팍하고 당신도 허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하셔서 늘 아프셨기에 동서에게 잔소리도 심하고 말도 툭툭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심정적으로 어디 의지할 어른도 없이 자란 동서는 철이 일찍 든 모습이었습니다. 동서가 이와 같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짠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 형님, 제가 혼자 자라서 늘 언니가 갖고 싶었는데 혹시 형님하고 언니처럼 의지하면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동서는 수줍어하면서 저에게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이로 오빠 한 명뿐이라 여동생은 너무 갖고 싶었어. 우리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보자. 동서한테 내가 친언니처럼 잘해줄게.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그날부터 동서를 제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동서에게 크나큰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발벗고 나서서 모두 해결해 주었고 말이에요.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찬찬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서는 말이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날도 그 착한 심성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시부모님과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마치고 시모와 제가 식탁을 치우는데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예비동서는 손님으로 여기 처음 왔는데 무슨 설거지예요. 저기 거실에 가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요. 형님, 아니에요. 식사를 잘 얻어먹었으니 제가 설거지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설거지하지 말고 손님 대접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동서는 한사코 마음이 편하다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전 속으로 이게 아닌데 했지만 그런 동서를 시모는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착한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한 뒤로 분가해서 사는 동안에도 시댁에 저보다 자주 왔다 갔고 시댁의 허드렛 일이나 집안일을 종종 맡아서 하곤 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자라온 사람이니 시부모님이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좀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죠. 결혼해서 시댁 식구로 산 지 3년쯤 되었으니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말입니다. 시부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소시오패스 같아 보였어요. 성격이 괴팍하고 꼬장꼬장하다 보니 동네에서 같이 노는 친구나 불러낼 사람도 딱히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죽을 맛인 거죠. 시부가 좀 외출도 하고 나가 있어야 집에 있는 가족들 숨통이 트일 텐데 주구장창 집에만 있으니 말이죠. 시모는 이런 시부와 40년 가까이 사신 분이니 그 속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시모는 자기가 바깥 모임도 여럿 만들고 개 모임도 하며 웬만하면 집에서 시부와 같이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모의 환갑때 일이 생각나네요. 시부랑 어디 놀러가거나 여행 가시는 것을 못 봤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에 300만 원이 넘는 베트남 효도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서 환갑 선물로 드렸어요. 하지만 시모의 표정이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희 아버지랑 나 둘이서만 여행 가라고 끄는 표인 거냐? 네, 숙소도 비행기도 모두 최고급이라 편안하실 거래요. 어르신들한테 최고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래요. 에휴, 난 이거 안 갈란다. 환불하고 그것 대신 돈으로 다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전 가만히 있었어요. 난 너희 시아버지랑 여행 같은 거 안 간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나는 내가 알아서 따로 가마. 이렇게 시모가 싫어하시니 하는 수 없이 저는 예약 취소 수수료 20만 원을 물고 여행비를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렸어요. 다음 달에 시모는 그 돈으로 자기 친구들하고 베트남 여행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자식들이 생각해서 끊어온 부부 여행도 그렇게까지 싫어하실 일인가요? 전 이때부터 우리 시부모님도 평범한 집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 뒤에도 맞벌이로 같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동서가 임신을 하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직장 내 갑질하는 상사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던 참에 얼마 뒤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사시는 동네 아파트 상가 1층에 세를 얻어 카페를 창업했던 거예요.
회사 퇴직금과 대출금을 보태서 호기롭게 창업을 하고 한동안 서방님과 동서는 그 카페를 잘 운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카페는 1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일단 아파트 상가의 월세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다달이 170만 원을 가게 월세로 내기 위해 아메리카노 3,000원 하는 커피를 과연 몇 잔이나 팔아야 할까요? 게다가 인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은 썰물처럼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리가 날리기 몇 달 만에 결국 가게 월세 등을 버티지 못하고 서방님 된 카페는 폐업을 하고 말았죠.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도 상당해서 살고 있던 빌라 전세금을 빼야 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갓난쟁이 아들까지 있으니 동선의 부부는 참 딱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서방님의 식구들은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했고 서방님은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해 다니게 되었어요. 시댁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데 서울 회사까지 출퇴근이 어려우니 서방님은 직장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 평일엔 고시원에서 주말에는 시댁으로 내려와 지냈습니다. 그리고 갓난쟁이를 키워야 하는 동서는 홀로 시댁에서 살아야 했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시모는 밥 때만 잠깐 들어와서 시부 밥을 챙기고 또 나가는 하루를 보냈었대요. 만약 시모가 밥을 제 시간에 안 주거나 밤찬이 마음에 안 들면 시부는 또 눈이 돌아가서 시모를 달달 볶았는데 동서가 그래도 집에서 시부 점심을 챙겨주게 되니 시모는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게다가 착한 동서는 시댁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니 시모는 동서 덕에 정말 날개를 달고 바깥을 돌아다니며 재미나게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아침 먹고 나가서 주위가 컴컴해진 시간에야 집에 들어왔대요. 그렇다 보니 집에는 시부와 동서 그리고 아기 이렇게 셋이서 지내는 날이 많았던 겁니다. 동서는 분가에서 살 때는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시부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인지 말이에요. 시부는 자기 기분이 나쁜 날이면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 동서에게 욕까지 하더랍니다. 그리고 음식 타박은 어찌나 하고 자기 입에 맞는 생선요리나 김치 2가지 이상이 식탁에 없으면 숟가락을 던졌대는 거예요. 심하면 정말 밥상을 뒤엎었대요. 갓난아기를 키우기도 바쁜 동서는 시부까지 모시고 사는 이중고에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1년을 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이라도 모으면 남편과 시댁에서 나가 살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던 동서는 어느 날 목소리가 잔뜩 신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요즘에요. 우리 뒷마당에 어떤 새끼 고양이가 한 번씩 들어와서 놀다가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밥이랑 물그릇 넣고 며칠 동안 하니까 얘가 이제 저를 주인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비가 억수로 오는 날에 텃밭 작업할 때 쓰던 우비를 뭉쳐놓은 곳 사이로 그 고양이가 그 속에서 나가지 않고 지내더라고요. 비 맞아서 오들거리면서도 그 우비 근처를 떠나지 않고 저를 보고 애처롭게 우는데 그 신세가 마치 나 같은 거 있죠. 나도 너처럼 오갈 데 없어서 이 집에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런 마음에 전 고양이한테 정도 들어버려서 몰래 키우고 있었어요. 우비 속에서 한참 있었으니 이름도 우비라고 지어주었고요. 우비는 다른 가족들이 오면 모습을 감추고 제가 나타나면 야옹하면서 울면서 반기고 숨어있는 그 모습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귀여운 고양이 우비랑 저는 정이 깊게 들어버렸어요. 합가에서 무서운 시부랑 살면서 힘들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뒷마당에 나가서 우비랑 놀면서 그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동서는 그렇게 우비라는 새끼 고양이를 가족들 몰래 키우면서 삶의 작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은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시부는 뒷마당에서 우비와 놀고 있는 동서를 보고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어쩐지 요즘은 고양이 새끼 우는 소리 때문에 내가 낮잠에서 자꾸 깬다 했더니 내 집에서 이런 지저분한 동물을 키워? 너 지금 제정신이냐? 당장 저 고양이 내쫓아! 제 발로 집에 찾아온 동물은 이유가 있어서 온 거라 절대 함부로 내치면 안 된다는 옛말을 할머니한테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버님. 이 고양이가 집안에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거나 혹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는 앵마기가 될 수도 있대요. 제가 아버님 불편하시지 않게 고양이 잘 관리해서 보살필게요. 제발 집 마당에서 키울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탐탁지 않아 하시는 시부를 뒤로하고 불쌍한 며느리 소원이라는데 한번 들어주자며 시모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순수한 동서는 그렇게 우비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오비는 착하고 순수한 동서를 그렇게나 따르고 애교를 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비와 동서에게 날벼락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디서 낮술을 마셨는지 벌겋게 취해서 들어온 시부는 뒷마당에서 우비를 발로 차고 곡괭이로 내리칠 듯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동서는 허둥지둥 달려가서 그런 시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자식같이 정주고 키우는 고양이에요. 아버님, 동물한테 이러시면 정말 천벌받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고양이를 보호하려고 껴안고 있는 동서를 보며 시부는 눈에 흰자위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말이다. 너 저 고양이 대신 네가 맞을래? 나 지금 누구 하나 두둑에 패야 기분이 개운해질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럴 거냐? 그렇게 막말을 하고 웃는 시부를 보고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고양이를 감싸고 있는 동서의 등이며 어깨를 발로 몇 번이나 걷어찼다고 합니다. 에이, 간만에 사람 걷어차니까 살 것 같네. 앞으로도 그 고양이 키우고 싶으면 나한테 한 대씩 맞아다오. 그리고 얻어맞은 동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눈물이 뒤범벅되어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엉망인 모습으로 갑자기 저를 찾아온 동서를 보고 너무 놀라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형님, 저 매일 시부한테 당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동안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 지르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시부랑 같이 살겠어요. 대성통곡하는 동서를 보고 저까지 동서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까지 당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가족 하나 동서를 구해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내가 동서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시댁집에 CCTV부터 설치하자. 그리고 동서는 서방님과 시모의 도움을 구해야 돼. 집에 다른 가족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동서만 이렇게 당하느냐 말이야. 동서는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부는 정말 악독하고 교묘한 사람이에요. 자기 수틀리면 시모나 내 남편한테까지 소리를 지르고 화풀이를 해요. 하지만 시모는 바깥에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고 내 남편은 돈 벌러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힘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가고 나면 저한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요즘은 이렇게 개패드 때리기까지 하니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동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해야지. 사방님은 뭐래? 자세히는 말 못했는데 남편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어요.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았다며 자기도 알고 있겠죠. 근데 하던 사업이 망해서 우리 나가서 살 집도 없으니 어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부가 한 번씩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동철아, 너희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과수원 알지? 그거 요즘 신도시 개발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더라. 개발만 돼봐라. 그 땅이 얼마가 될지. 나는 말이다. 장남이고 뭐고 우리 모시고 사는 둘째 너를 믿는 거 알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달려있다. 그 과수원 땅이 누구한테 유산으로 갈지 말이야. 남편도 저도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시부나 시모한테 별소리 못하고 참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유산이라도 잘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꾸 저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기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냥 참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아버지 유산으로 좋은 아파트 사서 나가서 살자고. 저 그렇게 2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저만 참고 살면 다 잘 되는 걸까요? 동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시부는 동서가 참고 살아주니까 지금 그렇게 더 멋대로 하는 거라고. 서방님한테 강하게 나가자. 당장 시댁서 나가 살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말이야. 그때 저는 동서의 팔뚝에서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옷을 걷어서 상처와 멍자국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이런 몸까지 될 지경으로 참고 살았던 우리 동서가 너무 안 돼서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동서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가서 몸에 있는 폭력의 상처들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마련해서 시댁에 아무 가족이 없는 틈을 타서 이곳저곳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길고양이가 머무르는 마당에서 자주 맞았다고 하니 그곳에도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설치를 했죠. 동서,
이 정도면 폭력의 증거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야. 상황 봐서 서방님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분가하자고 해야 돼. 만약 말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이야. 알겠지? 동서는 무서워서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님. 시부는 내가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라도 꺼내면 고양이도 죽이고 저도 죽인댔어요. 바보 같은 소리야. 정 걱정되면 고양이는 우리 집에서 맡아줄게. 동서가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이야.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제 단호한 눈빛을 읽은 동서는 겨우겨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로 말이죠. 동서는 며칠 뒤 자기 남편에게 당장 시댁에서 나가서 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방님도 얼마나 시부가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더 이상은 동서에게 참고 살라고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직도 옛날 버를 버리지 못하셨나 봐요. 얼마 전에 이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셨다면서요. 요즘 누가 아빠 같은 사람을 참고 같이 살아주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아내를 같은 집에 둘 수 없으니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뭐라고? 이 벼락 맞을 놈 같은 이라고? 너희들 갈 곳 없을 때 이 집 기어들어와서 살겠다 해서 거둬줬더니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네 늙은 애비는 버리겠다 이거냐? 내가 아직 과수원 땅도 있어. 그 유산 못 받아도 괜찮은 거야? 나한테 이런 취급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내를 구박하고 구타까지 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버지가 늙었다고 내쳐요? 아직도 저렇게 노인네 힘이 팔팔해서 우리를 괴롭히는구만. 그깟 유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아내한테 참아달라고 말 못해요. 오죽하면 그 착한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뭐시? 이혼? 그년이 그러지? 네, 아버지한테 당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계속 아버지랑 살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급히 마당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고양이한테 화풀이를 하던 인질로 삼고 서방님네가 못 나가게 하던 그럴 요량이었겠지만 그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모 고양이는 우리 집에서 데려와 맡아두고 있었거든요. 어디 갔어? 그 썩어 빠질 고양이 새끼! 어디 가느냐 말이야! 서방님은 후일 우리 집에 와서 이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늙고 나서 그 성질이 잠잠하길래 아버지가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사람 본성은 어디 안 갔어. 그날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악마같이 때리고 괴롭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그리고 며칠 뒤 서방님과 동서는 서울에 월세방을 얻어서 시댁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신모는 울면서 아들 내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야야, 니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난 좀 살만해졌는데 난 이제 어떡하냐. 저 인간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그냥 눈치다 보면서 몰래 그 성질 풀고 있었지. 난 더 이상은 남편이랑 못 살겠다. 내가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아야지 않겠니? 니는 나갈 거면 나도 데려가라. 나만 두고 가지 말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동안 아버님이 저한테 한 짓 다 알고 계셨죠? 아니, 다 알면서 저를 욕바지처럼 방패로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전 어머님은 그래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대신 당하고 사니까 못 나가게 잘해주신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어른이 돼 당해봤던 여자로서 저를 구해주셨어야죠. 막아주셨어야죠. 모르는 소리 마라. 난 수십 년을 맞고 살아왔어. 고작 2년 당한 걸로 내 앞에서 어디. 시모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동서에게 할 말이 없을 텐데 참 어른답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는 시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자기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시모도 결국 시부와 한통속으로 동서를 방패막이로 삼았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시모와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부는 죗값을 받아야 하니까요. 제 대학 동창 중에 로스쿨로 가서 변호사로 개업한 친구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당한 일을 상담하면서 시부가 어떻게 죗값 치를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죠. 당연히 벌 받아야지. 다만 중요한 건 가족 내에서 또는 친인척들끼리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대부분 고소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 보거나 고소를 취하거든. 알았어. 내가 가족들을 잘 선택시켜볼게. 그리고 나 사실 증거 갖고 있어. 시부가 그동안 동서를 폭행해온 증거 말이야.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시댁에서 촬영해온 CCTV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폭행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밝아져서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서를 피해자로 해서 시부를 폭행범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폭행 사실까지 모두 더해져 피해자는 시모, 남편, 서방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고소를 한 셈이죠. 시부는 경찰관에게 돼지처럼 끌려갔습니다. 이 망할 년놈들아! 니들 애비다! 니 남편이야! 나를 경찰서에 쳐넣는다고? 나와서 내가 니들 다 죽일 거야! 곡괭이로 다! 70이 다 된 노인이지만 이렇게 버티고 악을 쏘대니 건장한 경찰 2명도 쩔쩔매며 겨우 시부를 경찰서로 연행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시부를 경찰서에 보내고 나서야 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재판이 끝나서 형량이 결정되기 전에 시부는 언제든 감호소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친구는 시부가 가족들 반경 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 가처분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도 시모도 모든 가족들이 시부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처벌이 미약하기만 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시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풀려나와 시댁집으로 찾아와서 시모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네 이사간 주소를 알아내고는 곡괭이를 들고 서방님네 집 현관에서 동서에게 당장 나오라며 위협을 가한 거예요. 미래가 없이 바다까지 가게 된 시부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살해하겠다고 찾아갔으니 말이에요. 동서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서방님과 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우리는 경찰들이 시부를 잡아갈 때까지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하지 못해? 나를 감옥에 쳐놓고 너희들이 멀쩡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안 됩니다. 아버님 같은 분은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우린 고소 취하 못해요. 뭐? 이 곡괭이로 널 쳐버릴 수도 있다. 내 가수한 땅도 아직 있다고! 절 곡괭이로 치시면 아버님 형량은 배로 늘어나겠죠. 그러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과수원 땅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져 살라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절 보던 시부는 갑자기 움찔하면서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자기 가족들에게 통했지만 저에게는 그딴 협박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부 같은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자기 협박이나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본인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부의 난동은 경찰관들이 와서 진압되었고 시부는 재판에서 형량 5년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너무 부족한 형량이었지만 일단 그래도 시부가 감옥에 가 있으니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불안했던지 시모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어디 다른 곳에 방을 얻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로는 그렇게 시부가 협박하던 과수원 땅 같은 건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긴 했는데 그건 종친의 소유라서 아버지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었어. 아마 자기도 알고 자식들한테 협박용으로 이용만 한 거겠지. 이 얘기를 들은 서방님은 탄식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멍청했어. 아버지 술수에 넘어가서 소중한 아내를 그 사람한테 당하게 살게 내버려 두다니. 서방님은 깊이 뉘우친 만큼 더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동서와 아이를 아끼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댁 가족들 모두 평안함을 되찾고 지금은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용기를 내어서 시부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동서든 시모든 그 아들들이든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남편을 비롯한 시댁 가족 모두 저에게 깊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없었다면 가족들은 그렇게 시부에게 맞서 싸울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저 나쁜 사람을 처단하고 내 소중한 가족들이 안전하게 되어 다행일 뿐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시부와 같이 뼛속까지 못된 인간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면 꼭 용기를 내시고 안전과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도와줄 거예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따뜻하니까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여자인데요.
오늘이 있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마는 저는 제 스스로 꽤나 사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네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셨음에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친정아빠가 수시로 집을 나가 밖으로 떠돌며 지내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수년씩 집에 안 돌아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의 친정엄마는 내도록 일을 다니셨어요. 고된 식당 일과 사무실 청소 업무를 함께 병행해 가시면서 당신의 건강과 체력을 모두 걸고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버셨죠. 원래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남동생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병원비까지 나가느라 친정엄마의 허리는 펴질 새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따금씩 뻔뻔하게 등장하시는 친정아빠가 은은하게 술 냄새를 풍기시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실 때마다 분노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이 신영선이 우리 딸내미 못난 엄마하고 살려니까는 아주 죽을 맛이지. 내가 그 심정 알지. 그걸 내가 아주 잘 아니까 이러고 살지. 아빠, 저희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여긴 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어쭈 그리? 그 사이 싹수가 아주 노래진 거 봐라. 이제 머리가 좀 컸다 이거야? 못난 엄마 성격을 닮아가는 모양이네. 신영선이 아빠가 새엄마 만들어줄까? 못난 진짜 엄마보다 훨씬 더 예쁘고 나이도 젊어서 피부도 고운 새엄마. 어때? 얘기만 들어도 좋지? 솔깃하지? 아니요. 전혀 솔깃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아빠는 저희가 왜 여기로 이사한지 모르시죠?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월세로 나가는 돈에서 10,000원, 50,000원도 너무 크게 느껴져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 아빠는 이런 저희 생활에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가 뭘 하시든 관심이 없어요. 이 싸가지 밥 말아먹은 것이 더 나한테 교육 제대로 받고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돈 버느라 나간 건지 남자 꽃으로 나간 건지 집구석에서 코빼기도 안 비추는 네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자식 교육까지 시켜준다. 나만한 남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너는 이 아빠를 좀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친정아빠가 양손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거들먹거리시는 동안 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방, 그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었네요. 그건 바로 약을 먹고 잠들어 있던 남동생이 내는 소리였죠. 남동생은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못했는데 한창 성장하면서 영양관리이며 각종 면역력 관리를 잘 해줘야 할 때 그걸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더욱 안 좋아진 경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관리만 철저하게 잘 해주었어도 나중에 이렇듯 일이 커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었어요. 돈이 없던 환경도 1차적으로는 문제였지만 그와 더불어서 친정 부모님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컸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정말 모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남동생의 건강이 그 때문에 안 좋아진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친정아빠는 아예 잠적하시다시피 바깥 생활을 하게 되신 것이었고, 친정엄마는 원래 하시던 식당 일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여 사무실 청소일까지 겸하시게 되신 것이었네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친정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만류를 당했어요. 안 된다, 영선아. 고등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니, 돈이나 벌러 다니고 싶다니, 앞으로 그런 소리를 절대 입에 담지도 마라. 그깟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고 내가 학교에 매달려 지내야 돼요? 엄마, 나 그냥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공장 생산직이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너, 네 아빠랑 엄마가 둘 다 중졸인 거 알아 몰라? 학력이 좋지 못하고 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게 차별받고 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 하지만 학교를 더 다녔다면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안 살아봐도 엄마는 알 수 있단다. 내가 만약에 더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네 하나뿐인 동생의 건강도 망쳐놓지는 않았겠지. 영선아, 당장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학교는 무조건 다녀야 돼.
엄마의 간절한 부탁이야.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마음, 애절한 뜻이 어떤 걸 지니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아서 제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네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심경은 늘 복잡했어요. 친정엄마는 이 시간에도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나는 책상 앞에 편하게 의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건지, 전교권에 드는 성적도 못 내는 주제에 계속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친정아빠가 불쑥 나타나셔서는 또 술 냄새나 풍기시며 헛소리를 뱉으시니 저도 화가 났던 것이었죠. 친정아빠가 저를 당장 때릴 기세이든 말든 하나도 겁이 안 났고요. 정말로 맞게 된다면 저도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작정이었는데 방에서 남동생이 기침을 하자 친정아빠가 바로 움찔하셨어요. 저 녀석이 아직 해도 다 안 떨어졌는데 이 시간부터 태평하게 집구석에서 처자빠져 있나 보지? 에라이, 기분 잡쳐서 안 되겠다. 이런 판국에 못난 네 엄마 면상까지 보면 정말 속이 뒤틀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리련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들아. 바로 가주시는 건 좋은데요. 엄마하고 왜 이혼은 안 해주세요? 엄마는 이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가 왜 못난 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하냐? 내가 그 꼴은 절대로 못 보지. 나 쳐내고 나서 옆구리에 딴 놈 끼고 살 궁리를 맞춰놓은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집을 나서시던 친정아빠의 등만큼 그 순간 세상에서 증오스러운 건 없었네요. 왜 저는 이딴 집구석에서 태어나 살아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건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공부하는 머리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저는 전혀 물러받은 게 없었어요. 딱 봐도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학업의 성취도가 느리고 낮았지요. 그럼에도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교무실 앞에 폐지로 나와 있는 교사용 문제집을 주워다가 그거 보면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는 대학 나온 사람을 높이 쳐주다 못해 동경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배우자 복이 없어도 너무 없으신 친정엄마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안쓰러워서 그 수건을 이뤄드리고 싶다는 심정으로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꽤 나쁘지 않은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요. 좀 더 높은 곳도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이 나오는 곳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수준을 낮춰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대학 이런 거 서울대라든지 아주 유명한 곳이 아니면 아예 모르는 문외한인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우리 영선이가 붙은 대학이 꽤나 알아주는 곳이라네? 우리 딸 기특해서 어떡하니? 입학 장학금도 나온다 그러고 엄마는 이제 걱정이 없고 여한이 없다. 앞으로도 쭉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 다니는 비용은 문제 없는 거지? 어떻게 매 학기마다 놓치지 않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힘들 것 같지만 일부 장학금이나마 받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이 따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돈 들어갈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빠가 버는 돈이 우리 집 수입으로 잡힌다는 게 원통하구나. 그 인간이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한 푼 오지도 않는 그 돈 수입에 안 잡힌다면 우리가 처지에 맞는 소득 수준으로 평가가 돼서 너도 여러 지원금을 받을 텐데. 하여간 도움 안 되는 그 인간. 엄마는 야무진 우리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대학 다니면서 돈 들어갈 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앞으로가 든든하구나. 친정엄마의 푸근한 미소가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묘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실은 친정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은 제가 아니라 남동생이라는 점이었네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어요. 동생이 아장아장 걷던 아기였던 시절부터 저에게 네가 누나니까 늘 배려하고 양보해라 이런 말씀을 친정엄마는 해오셨고요. 그 후로 동생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게 밝혀졌을 때에는 저에게 네가 동생의 인생을 책임질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당부를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슬프고 착잡했던 건 친정아빠까지 저보다는 남동생을 위하신다는 거였죠.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과 힐난을 퍼부으셨지만 남동생은 아픈 환자이자 집안의 대들보인 아들이라면서 은근히 조심스레 대하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힘이 빠졌어요. 집안을 생각하고 위하는 건 언제나 남동생이 아니라 저였거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에게서 1순위가 되어본 적은 없었죠. 넌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너는 애가 악발이 근성이 있어서 괜찮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다가 휙 던져놔도 넌 알아서 살아남을 애야. 하지만 네 동생은 전혀 아니잖아.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착한 딸은 다 이해하지? 근데 엄마,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제 대학 생활에서 장학금 목표로 공부도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걸요? 얘가 왜 오늘따라 나약한 소리를 하니? 엄마가 이제 식당 일 그거 안 하게 되었다고 너 지금 이 엄마를 눈치 주는 거야? 일 계속하라고? 지난 세월 그 긴 시간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딸이라고 있는 것이 어쩜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니? 엄마, 왜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언제 엄마가 일 그만두시는 걸로 눈치를 줬다고 그러세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징징거리지 않을 테니까 엄마도 기분 푸세요. 그래, 엄마는 늘 우리 딸 영선이가 더욱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다른 건 없어.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네요. 남들은 대학 생활, 그 꽃다운 청춘을 즐기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있을 때 저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코피를 쏟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함께 하고 있었기에 남는 시간에 학교 수업 듣고 공부까지 하려면 줄여야 하는 건 잠밖에 없었거든요. 잠을 조금 자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였더니 피로가 금세 쌓이곤 했어요. 장학금을 놓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만 했고요. 또한 저를 비롯한 친정엄마와 남동생의 생활비이며 병원비를 대려면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혹사에 가까운 생활을 꼬박 2년 하고 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코에서 툭 하는 감각이 들면서 코피가 흘렀고 머리카락도 술술 빠지더군요. 과로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하다는 건지 체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동생은 친정엄마의 그 학력 고집 때문에 고등학교를 굳이 다니고 있었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요양생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친정엄마의 뜻이 완강했어요. 그러니 컨디션 조절이 힘들어서 남동생은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고 몸에 좋은 영양제와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돈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도 쉴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일을 다시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는 살림하시면서 남동생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영선이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네. 많이 힘들겠다. 아,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힘든 거야 뭐 맨날 똑같은데 요즘은 부쩍 지쳐서 자주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치만 네가 원래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하려던 게 돈 버는 일이었잖니. 지금 그 돈 버는 일을 하면서 대학까지 재학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이야, 안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예전보다 일을 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엄마는 우리 딸이 그 누구보다 멋진 청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구나. 네 하나뿐인 동생에게 대학 생활비 어떤지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먼저 대학 생활을 맛보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그때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후드려 맞은 듯한 감각이 들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혀왔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남는 건 뭘까? 이 생활이 끝이 나기나 할까? 이런 고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돌연 제 인생 자체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으로 어쨌든 일단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막연히 믿으며 버텨왔었어요. 하지만 직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수입의 대부분은 친정엄마와 남동생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 당연하였어요.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봐도 무방했지요. 제가 정식으로 직장을 잡게 되면 친정엄마는 당장의 일을 아예 때려치우실지도 몰랐고요.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삶,
이곳에서 스스로 도망치고 싶은 건가 싶어서 무척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밖으로만 돌면서 살아오신 친정아빠를 제가 닮은 건가 싶은 비하까지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죠. 솔직히 지금에 와서 그때의 심정을 토론하자면 당시에 체력이 한계까지 몰려있었고 정신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만약에 친정엄마가 남동생보다 저를 아끼고 저의 공로를 최고로 높이 사주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텼을 거예요. 저는 완전하지 못한 가정의 울타리를 어렸을 때부터 고치고 싶어 했던 아이였으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소망이었고 남동생의 존경을 받는 누나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라고 해서 악바리 정신으로 공부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한 번쯤은 정말 고민 없이 걱정 하나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지원이 일절 안 되는 걸 아니까 늘 무리를 해왔던 것이죠. 고생하시며 살아온 친정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저의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랬던 것 같네요.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제가 늘 원하는 거였나 봐요. 그것이 저라는 사람의 진짜 바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성공이나 성취는 우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현기증까지 일으키고 집에 온 저였는데 대뜸 친정엄마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마음 복잡한 일은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벌어졌어요. 저는 대학교 사무실의 행정직원분의 감사한 소개에 따라서 사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전보다 수입을 조금 줄어들었지만 몸이 피곤한 게 많이 사라져서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학교 시험 공부에 취직을 대비한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려면 여전히 코피 쏘는 강도의 일상이었고요. 이런 저를 안도하게 만든 게 하나 있었으니 남동생이 드디어 성인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전문대라도 가기를 원하셨는데 남동생이 워낙 공부머리가 없었고 본인의 의지도 부족해서 정말 머나먼 지방의 전문대가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안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반가웠어요. 남동생이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본인 앞가림만 하게 되어도 그게 엄청난 변화였으니까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남동생은 새로 처방받은 약이 몸에 잘 받아서 눈에 띄게 건강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드디어 우리 집에 볕이 살짝이나마 들 날이 올 거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요. 슬프게도 아주 심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동생이 웬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여자애하고 연애를 시작하더니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하겠다니? 아니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었나?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해? 너 지금 고작 20살이야. 게다가 만나는 여자애는 1살 차이라면서. 그럼 걔도 21밖에 안 먹었는데 웬 결혼? 연애 기간도 몇 달 안 됐으면서. 너 제정신이야? 누나, 사실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 이틀 전에 병원 다녀왔고 12주라고 하는 것 같더라.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안하고. 누나는 축하해 줄 거지? 누나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축하? 축복? 나 지금 목구멍까지 분노가 차올라서 당장이라도 토하고 싶을 지경이야. 네가 진짜 미쳤구나. 결혼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죽도록 노력하며 살아온 거 아니니까. 나는 이 결혼 용납할 수 없으니까 너 혼자 그 여자애랑 알아서 결혼하고 잘 살아. 누나는 정말 사람이 매정하다. 내 여자친구는 제대로 된 가족도 없는 애야.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깊은 안쓰러움을 느꼈어. 얼마나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을까 싶어서. 이렇게 된 이상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함께 살래. 누나가 안 도와주면 나는 여자친구하고 결혼 못해. 돈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어. 남동생이 손으로 자기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태평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분노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람이 결코 쉽게 기절을 안 한다는 게 애석할 지경이었네요. 돈도 뭣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고는 쳐놓고 저에게 손 빌려서 해결하겠다는 남동생의 심보에 기가 막혀왔어요. 이런 저를 친정엄마가 나무라셨을 때 제가 비로소 폭발한 거였고요. 너는 누나가 되어서 네 하나뿐인 귀한 남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무조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국리부터 해야지. 그것이 도리인데 너는 어떻게 냉담하게 실이 끊어낼 수가 있니? 영선아, 너 대학 다닌다고 해서 고졸인 남동생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라. 엄마! 진짜 미치셨어요? 내가 지금 대학 다닌다고 고졸인 애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한 적이 없으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알려드려요? 문제는 아들을 등신으로 키우신 엄마랑 또 그 엄마를 놓지 못하고 호구를 자청하며 살아온 저예요. 우리 이제 그만 문제 일으키면서 살아요, 네? 엄마 제발, 저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요. 내가 언제 네 숨구멍을 막은 것도 아닌데 왜 숨 막혀 하니? 영선아, 엄마는 예전에 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아봤던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징징거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정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예 오열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분해서 막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열을 하자 친정엄마는 잠시 후 저를 달래주셨지만 금세 남동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무거운 상황에 처한 남동생이 많이 신경 쓰이신 모양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다음날 그렇다고 사무실 아르바이트 일을 빠질 수는 없어서 자리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도 미련하리만치 티를 안 내던 아이였죠. 그날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문득 제자리에 비타민 음료가 하나 불쑥 놓여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쳐다봤더니 오며가며 본 적이 있던 다른 행정사무실의 남자 직원이 있더군요. 죄송해요. 졸고 계시는 줄 알고 못 보실 거라 생각해서 몰래 음료만 놓고 갈 생각이었는데 들켜버렸네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거고 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음료는 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역시 아까부터 아파 보이셨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목이 잠겨있군요. 지금 이렇게 일하려고 앉아 계실 때가 아닌데요? 병원 안 가실 거라면 의무실이라도 가서 잠시 누우세요. 주변에는 제가 말을 해놓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필요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요. 실례지만요, 신영선 씨. 지금 사무실을 둘러보세요. 하나도 안 바쁘잖아요. 잠깐 쉰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쪽이 오히려 미련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너무 피곤하고 아파 보여서 드리는 조언이에요. 태어나서 그런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나도 협소한 인간관계만을 맛보며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그 남자 직원의 손에 이끌려서 의무실로 가는 동안 머리가 하도 어지러워서 저는 조금만 더 버텼으면 기절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짐작이 들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버틴 스스로가 정말로 미련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의무실에 마련되어 있는 침대에 제가 눕고 나면 그 남자 직원분은 자리를 뜨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누운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나가시키는커녕 되려 의자를 가져와서 옆에 앉으시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안 나가세요? 도움 주신 건 감사하고요. 굳이 제 옆에 안 계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신영선 씨는 원래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살아요? 본인에게 호감이나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게만큼은 좀 더 유순하게 대해주실 수는 없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걸로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남에게 가시를 세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솔직히 고려해본 적이 없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왠지 부끄러워서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반대편을 응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숨 눈을 붙일 때까지 곁에 계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피곤했고 머리가 아픈 와중이었는데도 타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되고 떨려서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그분에게 난데없이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어요. 남한테 이야기해서 전혀 좋을 게 없는 제 가정사를 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네요. 눈을 반쯤 감고 누운 채로 저는 제 이야기를 한참 중얼거렸고 그분은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래서 지금 아버님 되시는 분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요? 연락은 2년 전에 아버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하루 뵈었던 게 전부고 그때도 이혼만은 절대로 안 해주신다는 의견을 들으셨단 거예요? 실례지만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아빠라는 분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인물이지요. 네, 저도 잘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혼을 그토록 원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버님 측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아직까지 이혼을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좀 어처구니 없이 들려서 그럽니다. 신영선 씨와 어머님 되시는 분은 설마 이혼의 방식이 원만한 합의 이혼만 있다고 생각해 오신 건 아니겠죠? 그분이 표현 이문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몇 배 이상으로 속으로는 무척 놀란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며 접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척 몸을 획 돌려눕고 말았으나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네요. 그것이 계기이자 도화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친정 부모님을 두고 굳이 이혼 못하실 건 뭔가라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이 변화는 친정 엄마에게 옮겨갔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의무실에 그날 이후로 그분과 종종 교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이로 자연스레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속 시원한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그런 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랑 영선 씨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거야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동생은 저를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영선 씨밖에 없다고요? 어머님은 투명인간이라도 되시나 보죠? 지난 10년 가까이 집이 워낙 알뜰하게 살아오셨고 남동생 분의 병원비는 일정 수준이고 영선 씨는 자력으로 대학을 와서 다니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집에다가 돈도 주고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 결혼시키실 돈이 없다고요? 집에 밑 빠진 독이라도 두고 사시나요? 또 남동생과 결혼한다는 그 상대는 집안 사정이 콩가루일 뿐이지 천의 고환은 아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돈 한 푼을 지원 못 받는 거 정말 맞아요? 게다가 남동생은 오래 아팠다가 그나마 올해 들어서 상태가 살만해진 건데 바로 임신이라고요? 뱃속의 생명이 영선 씨의 조카일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속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그분의 촌철살인에 저는 다시 할 말이 없어졌죠. 너무나도 당연한 점들을 지적해온 것뿐인데 제가 반박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이지 곱씹을수록 틀린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며 천천히 뜯어본 적이 없을까 제 자신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는 했죠. 그렇게 뜯어볼 만한 조금의 여유도 없었고 제가 가족이라는 의무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선 씨는 아버님이 잦은 가출이며 기행을 일삼는 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죠. 아마 그런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자꾸 본인도 모르게 아빠 대신 내가 가족을 지켜야 돼 이런 강박이 생긴 것이죠. 저는 이전에 자기 모친의 일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거의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모친을 너무 위하는 강박이 있었더라고요. 확실히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선 씨가 그런 걸 조금 벗어나서 다른 넓은 세상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위로가 제 마음을, 아니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고 제 본질을 꿰뚫어 봐준 사람 역시도 처음이었죠. 고마워서라도 저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친정엄마에게 단호히 나갔죠. 엄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남동생 결혼자금 대줄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간 모아놓으신 비상금으로 아들 결혼시켜주세요. 그 비상금 제가 나중에 천천히 다 채워드릴 테니까요. 네가 나한테 비상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었는데 너 대단하구나. 진짜였어요? 떠본 거였는데 진짜로 비상금이 그런 수준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엄마, 정말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네요. 그리고 제가 충고 하나 드리는데 굳이 빨리 그 둘을 결혼 안 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여지를 안 두고 말을 하는 것에 엄마는 물론이고 남동생마저 당황했어요. 저 자신을 가장 후순위로 두고 살았던 저는 이제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그로부터 몇 달 뒤 드디어 친정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에 직면하자 친정아빠는 백기를 드셨죠. 남동생은 그 결혼을 결국 안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또 있었더군요. 임신 날짜를 맞춰보니까 남동생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뱃속 아이의 친부 같았다나 뭐라나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언뜻 듣고는 두통을 앓았습니다. 여전히 남동생이 우선인 친정엄마와 저는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이혼,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었던 그분과 말이죠. 웃긴 건 정식 연애 기간은 딱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빠 동생으로 인연을 이어가다가 뒤늦게 연인으로 발전했네요.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저를 신경 써주고 제가 아프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와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소박하게 결혼해서 단란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알콩달콩한 일상을 1년여 정도 함께 보내고 저는 제 남편과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만 했어요. 어른들께 효도를 하겠답시고 평일에 연차를 내서 친척 어르신분들과 나들이를 갔던 남편이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자기 휴가 하나 써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친척 어르신분들을 위해 운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남편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었는가가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관광지를 다 돌고 나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려고 물길을 따라 다 함께 걸어갔다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남편의 눈에 계곡물에 빠져있는 어린아이 2명이 들어왔고 근처에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지요. 만약에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를 수도 없이 가정해 보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으니 소용이 없었네요. 남편은 그 물에서 자력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아서 밖으로 용케 나왔고 남편이 그것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이미 힘이 다 풀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비보를 그날 저녁 듣게 된 것이었죠.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었고 미칠 것처럼 허무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다가 멍하게 있다가 현실을 부정하기를 반복했었네요. 제가 어떤 얼굴과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있었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하지도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일념하에 간신히 정신이 잃지 않고 버틴 게 전부였던 듯 싶어요. 그렇게 힘들 때 친정엄마는 저에게 별다른 도움도 위로도 주지 않으셨죠. 그게 참 그 와중에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고 저는 생전에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었던가를 상기하면서 멍청하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살지 않으리라 재차 다짐했습니다. 얼마 뒤 친정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렇게 되자 더욱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안이 온통 허한 느낌이었죠. 그런 걸 잊으려고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다시 결혼할 생각 같은 건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일부러 바쁘게 살았는데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인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었죠. 그때 독서의 주제가 가족의 의미였는데
가족에 대해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더군요. 또한 집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밖에서도 힘들었다는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 저를 그 사람도 모임에서 알아차리고 있었죠. 자연스레 따로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제 가슴 속에 묻은 남편의 존재를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죽은 남편을 솔직한 말로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제 인생의 등대 같은 사람이었죠. 저도 그런 존재가 제 인생에서 있었어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때였는데 저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신 분이었죠. 참 감사한 형님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영성 씨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제 곁에 나란히 서서 공감해주는 존재에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느긋하게 잡아놓은 탓에 저희는 약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진 앨범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잘 없는데 예전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종류가 많았잖아요. 저희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 사진 앨범이 정말 적었으나 그럼에도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크고 작은 것들을 합쳐서 총 4권이 되었어요. 친정아빠의 사진들은 많이 없었는데요. 그마저도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 친정엄마는 집안 정리를 하시면서 그 안에 든 친정아빠의 사진들을 버리시는 바람에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히 다른 사진들과 겹쳐져 있던 바람에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친정아빠의 사진 한 장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몰래 그 후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중한 것들을 모아두는 작은 함 안에 내내 들어있었어요. 그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늘 언제 어디서든 구석에만 있었어요. 그렇기에 설마 약혼자가 그것을 살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선 씨,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열어봐도 돼요? 뭔가 엄청 오래되어 보이는데. 그래요? 글쎄,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아마 별거 아닐 텐데요. 네, 봐도 돼요. 약혼자가 방에서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저는 과일을 준비하느라 약간 정신이 없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과일을 다 깎아서 접시 위에 예쁘게 준비하고 나서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왜 약혼자가 방에서 안 나오고 아직도 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어요. 그 방에는 제 보물함이 있었고 그 안에는 별게 다 뒤엉켜 들어있었죠. 방으로 가봤더니 역시나 약혼자가 그걸 여러 번 뒤었는데요. 함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손에 쥐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혁씨, 지금 뭐 봐요? 그거 제가 못 버려서 어쩌다 보니 간직한 사진들인데 별로 심각하게 볼 만한 사진은 없어요. 영선씨, 실례지만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어린 여학생이 영선씨 맞죠? 그렇다는 것은 뒤에 서 있는 남성이 영선씨의 돌아가신 아버님 되신 거 맞습니까? 그 사진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보네요. 네, 맞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희 아빠랍니다. 저하고 딱히 안 닮았죠? 네, 딱히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아마 영영 제가 먼저 물어보는 일은 없었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괜히 좀 민망하네요. 저 그런데 기혁씨, 안색이 조금 창백해요. 갑자기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은 건 맞아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 이전에 이것 먼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영선씨, 그럼 이 사진은 설마 슬픈 얼굴로 곱씹고는 하셨던 바로 그 죽은 남편이라는 분이 맞나요? 저는 약혼자의 손에 들린 다른 사진을 확인하고선 그 즉시 씁쓸하게 웃어 보이고 말았어요.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남편이 그 사진 속에서는 씩씩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제가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표정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사진을 준 약혼자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약혼자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무엇라고 입을 열기 전에 약혼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금세 눈물을 떨구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기옥 씨,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어떻게 민식이 형님이 죽은 남편일 수가 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죠? 설마 민식이 형님이 영선 씨와 결혼하셨던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죽은 남편을 기혁 씨가 알고 있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는 그 사람 이름을 기혁 씨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알고 있다 마다요. 영선 씨,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에게 따스한 관심과 도움을 준 존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보다 반년이나 먼저 사회로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신경 써주시면서 제 저녁 일에 맞춰서 저를 살펴보러 와주셨던 제 은인이 바로 민식이 형님이세요. 뭐라고요? 기혁 씨가 저에게 몇 번이나 언급했던 감사한 형님이라는 분이 제 죽은 남편이었다뇨? 사는 지역도 멀고 연락할 길도 없어서 막막한 상태로 세월이 흘러버렸다면서 기혁 씨가 아쉬워했던 모습이 선연한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었다니. 저는 학창 시절에 이미 심적으로 방황하며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군대라는 폐쇄적인 상황에 놓이자 더 힘들어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방황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제 아버지와 사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한동안 저희 새아버지로 인식하고 살았을 정도였죠.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혁 씨가 집안일로 크게 상처를 받아서 후유증으로 힘들었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보니 가정이 따로 있는 몸이셨고 마치 혼자인 것처럼 수년 동안이나 저와 어머니를 속여온 파렴치한이셨거든요. 저도 충격받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고 너무나도 오래 힘들어하셨어요. 무너져 내리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심적으로 깊은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죠. 영선 씨, 저희 모자를 속였던 그분이 바로... 약혼자는 난처한 기색으로 말끝을 흐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친정 아빠의 사진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정아빠가 문득 집에 들어오셨다가 저와 설전을 벌이신 뒤 남동생의 기침 소리에 발길을 돌리셨던 때가 떠올랐어요. 직감적으로 그 시기에 친정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계셨던 상대가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압도당한 제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약혼자가 눈물을 떨구며 쓸쓸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어른들이 쓰고 사는 거짓된 가면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저는 한때 과대망상증에 빠지기도 하였어요. 그런 저를 모두가 기피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민식이 형님만은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어째서 제가 그토록 괴로워하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궁금해해 주신 분이고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식이 형님이 계셔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시기를 못 버텼어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인연이 존재할 수 있나 싶어서 저는 놀라움에 가득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혼자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감수성 예민했던 나날을 모두 망쳐놓고 단란했던 모자의 일상을 박살내놓은 작자가 바로 친정 아빠라는 사실이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혼자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큰 도움을 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인물이 제 죽은 남편이었으니 대체 이 공교롭게도 기가 막힌 인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네요. 약혼자는 과거를 되새기다가 다시 서름이 밀려왔는지 대성통곡을 하였고 저는 가만히 그 곁으로 가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많은 상념에 잠겨서 계속 눈물만 흘렸네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식탁에 가서 과일상을 두고 마주 앉았어요. 이런저런 서로의 옛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과일은 거의 먹지도 않고 대화만 나누었네요. 저의 죽은 남편이 약혼자와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그런데 이렇게 재혼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묘한 고민이 잠시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저의 속내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인지 약혼자는 제 손을 맞잡으면서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본인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의 전달이었죠.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인연에 얽힘에 잠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선 씨와 결혼하는 걸 포기하거나 미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부부가 될 운명이었다는 생각만 들고 있는 참입니다. 민식이 형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웃으며 지켜봐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혁 씨, 지금 사실은 제 머릿속이며 마음속이 온통 어지러운 와중인데 그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것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손을 잡은 그 힘에서 신뢰가 느껴졌고 저는 기묘하게 얽힌 이 인연이 결국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 인연에 얽힌 과거가 너무 신기했기에 자꾸만 곱씹게 되느라 한동안은 좀 멍하게 지내긴 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그런 증상도 사라졌네요. 친정아빠의 사진은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대로 보관 중이에요. 이제는 더욱 깊숙한 비밀스러운 공간에 고이 잠들어 있죠. 그 피를 받아 태어났으나 더 나은 인간으로 화목한 과정을 꾸리며 살겠다는 다짐을 제가 매 순간 하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와 신기한 인연으로 얽힌 약혼자는 지금 제 남편으로 살고 있네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있고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부모라고 저희 스스로 느끼고 있기에 늘 정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과거에서 경험한 것들을 밑바탕 삼아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나날이 무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승을 빌어드릴게요.